네, 관광객이 불과 3천 명이던 곳이 5년 만에 152만 명으로 늘어난 곳이 있습니다. 바로 광명시인데요. 이 KTX를 비롯해서 대형 복합 쇼핑 단지가 형성되고요. 이 40여 년간 방치되어 있던 폐강을 관광 사업으로 재탄생시킨 광명시의 비전. 광명시장이시죠. 양기대 시장 모시고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이렇게 광명 시민과 네. TBS 교통방송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리기 위해서 영광입니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아유, 뭐 가깝습니다, 여기서. 아, 광명까지는요, 한 네. 15분, 한 30분이면 옵니다. 아, 뭐죠? 순환도로 온 거예요? 예, 아, 저 서부 간선도로 타고 오면 금방 옵니다. 자주 나오시죠? 네, 불러주십시오. 지금 시장 하신 지가 지금 재선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2010년 7월에 처음 해서 이번 네. 두 번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이면 만약에 도전하시면 3선 도전하시는 거고. 네, 뭐 아직은 뭐 결정은 안 했지만 네. 또 다른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중앙정치, 동아일보 기자 하시다 그만두시고,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치 하시다가 네, 제가 이제 예. 17대, 18대 네. 광명에서 국회의원도 출마했었고. 아, 그때 안 되신 거예요? 네, 제가 떨어졌고요. 네. 그다음에 저 중앙 무대에서 중앙 정치 좀 했는데 네. 이제 그러다가 시장이 어떻게 됐습니다. 국회의원보다 낫죠? 어떠세요? 네, 시장이 보람도 있고요. 네. 지역 주민들한테 봉사도 하고 또 꿈을 이뤄가는 측면에서 시장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되면 또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 줄 서야 되고 말이죠, 그죠? 네, 저는 성격이 줄을 못 서가지고 어디 개파 들어가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건 이제 지향을 해야 할 지금 정치 문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단체장께서는 뭐 그러실 이유가 특별히 없잖아요. 네, 우선 시민만 보고 네. 열심히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자유롭습니다. 아, 그럼 7년 동안 지금 이제 광명시장 하시는 네, 7년 가까이 지금 했습니다. 오래되셨네요. 그러면 7년 동안 광명 시민들 위해서 어떤 일들을 주로 하셨습니까? 네, 아시다시피 네. 광명은 전형적인 서울의 베드타운이고 유성도시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동안 존재감이 없었는데 일단 광명을 그래도 주목받는, 전국에서 주목받는 도시가 됐는데 네. 그것은 이제 40년 벌어진 폐광을 네. 그 대한민국 최고의 동굴 테마파크로 만든 광명 동굴, 네. 또 허벌판이었던 KTX 광명 역과 역세권을 잘 발전시켜서 네. 이제는 광명이 네. 변당의 기적을 이뤘다, 이런 찬사를 받을 정도가 됐고, 과거에는 서울이나 네. 경기도 좋은 도시로 많이 이사를 갔었는데 이제는 네. 서울이나 경기도의 좋은 도시에서 광명으로 많이 이사를 와서 네. 도시가 안정화됐고 또 네. 도시가 살기 좋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내면적으로요. 광명 시민들의 복지 문제라든가 교육 문제라든가 일자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성과가 없나요? 네, 네. 저희 광명시가 네. 고용노동부가 매년 주최하는 네. 정부의 지자체 일자리 경진대회에서 네. 4년 연속 그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네. 저희가 아무런 뭐 큰 기업도 기아자동차 소아리공장에 없는 네. 데서 나름대로 일자리를 늘리고 네. 또 재정 사업을 하고 이러면서 일자리에 나름대로 의미 있는 모델로서 네.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 네. 또 복지 문제, 교육 네. 문제도 대한민국에 그래도 광명시에 가서 네. 벤치마킹을 해라 할 그래요? 정도의 그런 수준이 돼서 도시가 전체적으로 균형 잡히고 안정화됐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서 그 진학률이 높습니까? 네, 저희 시는 네. 2011년부터 경기도 교육청하고 네.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혁신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벨트화돼 있어가지고 네. 그것도 또 경기도에서 제일 많거든요. 네. 이런 혁신교육 사업과 또 시에서 우리 일반 예산의 5% 이상을 과감히 교육에 투자함으로써 네. 교육도시, 교육혁신도시의 그런 명성도 얻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광명시로 이사 가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많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 시기 아까 그런 큰 발전에다가 네. 교육이 잘 되면서 네. 서울에서 이사를 많이 오기 때문에 중요, 초, 중, 고 주변에는 집값이 아주 천정부지로 뛰어가지고 그래요? 그것도 하나의 또 좋지만 또 어떤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광명에서 서울로 이사 가는 분들은 없어요? 과거에 한 5, 6년 전만 해도 서울로 주변에 목동이 있고 네. 또 평촌 같은 데 이사를 갔었는데 네. 이제는 이사를 오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이 집값이 오르고 교육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그 교통은 서울 출퇴근하려면 불편한 거 사실이잖아요. 그렇지만 저희 네. 그 광명은 이미 네. 7호선, 지하철 7호선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그 KTX 주변을 그 기점으로 해서 네. 사통팔달에 지난번에 수원광명 고속도로가 생겼고 예. 또 강남까지 가는 강남 수원 고속도로가 생겼고 또 버스 노선 이런 것들이 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네. 과거에 광명에서 서울 가기 어렵다 그런 네.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제는 교통이 너무 좋고 대한민국 교통의 허브로서 또 그런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광명에서 지금 오시는데 30분 정도 상암동까지 오니 30분 예, 예. 걸렸다. 상암도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뭐 별로 멀지 않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 우리 KTX 광명역이나 광명시를 중심으로 해서 네. 1시간
1시간 반이면 전부 다 광명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광명으로 이사를 많이 옵니다. 집값이 비쌉니까? 네, 비쌉니다. 지금은 거의 평당 얼마나 해요? 아주 다르겠지만. 지하철 요지에는 네. 25평이 5억 원이 훨씬 넘을 정도로 오, 세네요. 25평이 예. 그래서 굉장히 지금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오름으로써 젊은 사람들이 떠나는 네. 그런 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세금도 많이 거치겠습니다. 네, 세금이 많이 거쳐가지고 우리 시가 네. 2010년에 네. 전형적인 베드타운이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경제 자족 도시로서 이제 변모한 게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양기대 시장님 취임 이후에 달라진 분명한 모습이다. 뭐 그전에는 안 그랬던 모양이죠. 그전에는 좀 여러 가지 광명시가 무명의 도시였죠. 네. 그래, 이제는 어디 가서 얘기하고 화제거리가 되는 도시가 됐습니다. 그래요. 자랑하실만 하겠네요. 고맙습니다. 그 종합 쇼핑몰, 저는 이케아 생각이 나는데 이런 쇼핑몰도 많이 유치하셨죠. 네, 왜냐하면요, 우리 KTX 광명역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역이 있습니다. 네. KTX역으로서. 네. 그게 2004년에 국비 4,068억 원 당시 돈으로 해서 지었는데 네. 출발적으로 지었습니다. 그 앞에는 약 한 200만 제곱미터, 58만 평의 역세권이 있는데 근데 이것을 출발적으로 지어놨는데 어떤 정치적 이유로 경부선은 서울역으로 하고 호남선은 용산역으로 출발역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광명역은 중간역으로 전락을 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2012년 말까지 이 역세권이 허벌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이 역세권을 활성화시키고 역을 네. 활성화시키는 게 광명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우여곡절 끝에 저희들이 이케아를 제가 유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스트코가 들어서고 뭐 했는데 이렇게 이제 대형 유통기업이 와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또 KTX 광명역과 역세권 활성화된 건 좋은데 네. 이제 중소상인 문제 때문에 글쎄 제가 말이에요. 고민을 많이 예. 했습니다. 그 표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도 명색이 그 소속 정당이 진보적인 그런 예. 정당인데 예. 아무리 KTX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그런 대형 유통기업을 유치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라 하더라도 네. 그것 때문에 중소상업들이 피눈물을 흘린다면 예. 그것은 아주 좋지 않은 전 선례라고 생각해서 네. 우리 광명에는 7대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오. 그리고 슈퍼연합회가 있고 네. 또 많은 중소상인들이 있는데 네. 그래서 이케아, 코스트코, 롯데 아울렛과 이 중소상인과의 상생 협약을 다 추진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들 나름대로 만족한 가운데 그래요? 상생 협약을 추진했고 또 한 가지는 전통시장에 저희들이 100억 원 이상 들여서 주차 타워를 만들어주고 네. 또 슈퍼연합회에는 30억 이상을 들여서 공동 물류센터를 만들어주고 다양한 그 지원책들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또 가구거리나 그 패션거리에는 주차장도 만들어주고 다양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 그런 대형 유통기업이 왔지만 중소상인들이 실망하지 않고 힘을 모아서 네. 지금은 오히려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너무 잘 돼서 좀 그럴 정도로 다들 그래도 상생이 제대로 돼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상생의 그 역사를 새로 썼다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너무 잘하신 것만 얘기하셨고 제가 한번 광명시 나가서 시민들한테 한번 여론을 한번 들어봐야겠어요. 아, 그랬었죠. 자신 있으신 모양이에요. 예, 예. 청년 일자리 문제. 지금 뭐 대선 출마한 성남의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뭐 그 청년 문제, 또 예. 박원순 시장도 청년 수당 문제 이런 문제를 했는데 광명시도 청년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니까 예. 이제 앞으로 2, 3년 내가 청년 실업의 최악의 상황이 될 거라는 예측이 네. 있었습니다. 뭐 그걸 말하지 않더라도 지난 연말에 정부 통계에 보면 이제 청년 실업률이 10%를 돌파할 그런 네. 상황까지 왔는데 지역에 가보면요. 물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일자리 문제가 최고의 현안이긴 하지만 네. 청년들이 그 실업에 그 있어서 일자리에 목말라하는 것을 막 눈에 띄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시도 지난 2012년부터 청년 일자리 사업을 대대적으로 해왔는데, 네. 근데 저희 시는 그 서울시나 성남시하고 좀 다른 청년 그 일자리 정책을 어떤 추진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서울시나 성남시는 이제 네. 어떻게 보면 돈을 나눠주는 그런 형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나 물고기를 나눠주는데 저희들은 물고기를 네. 잡는 그런 정책을 해왔습니다. 그걸 2012년부터 청년 잡 스타트라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데 청년 잡 스타트. 이것은 네. 6개월 단위로 우리 청년들을 50에서 70명을 뽑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에 인턴 같이 배치를 해서 근무하게 하고 그 6개월 동안에 다양한 취업 교육을 시킵니다. 하다못해 시에서요? 면접 시에서. 교육이라든지 취업 박람회를 간다든지 공장을 겨냥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취업 교육을 시키고 네. 또 월급도 100만 원 이상을 줍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6개월 동안에는 취업을 위해서 모든 걸 쏟아라.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한 600명 이상이 그런 청년 잡스타트를 거쳐갔는데 한 40% 이상이 정규직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은 네. 결국은 앞으로 일자리라는 게 물고기를 나누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게 정부 정책이나 지방 정부의 정책으로 가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좋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청년들이 거기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많은 청년들이 들어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잡스타트에 보통 2대1 정도의 평균 경쟁이 됩니다. 네. 우리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이제 어떤 심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이제 광명시에 산다든지 그럼 일처럼 살아야죠. 그다음에 그 어떤 열정, 자기가 뭔가 취업을 하고 싶은 열정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또 재산 상태, 네. 또 뭐 여러 가족의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뽑고 있는데 네. 저희들은 지금까지 순수 시비를 한 40억 이상을 썼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은 좀 더 늘려야겠다. 요즘 같은 청년 그 실업의 아주 최악의 상황에서 시 예산을 과감히 투자해서 네. 늘려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특히 올해는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지만 청년 창업 자금을 대폭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좀 실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형태의 청년 일자리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네. 광명동굴 얘기하면은 자랑할 게 많으시죠? 맞습니다. 네.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광명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아무것도 볼 것이 없는 도시였는데 네. 40년 버려진 폐광이 있었습니다. 광명시에. 네. KTX 광명역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었는데 네. 이것을 제가 2010년 7월에 시장에 취임해서 네. 2011년에 1243억 원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이 동굴의 총 길이가 7.8km 되는 큰 광산. 네. 일제시대부터 금 운동을 했던 광산이었는데요. 그래요? 네, 이것을 이제 우리 시가 매입해서 공무원과 제가 정말 우여곡절 끝에 반대도 있었고 비난도 있었고 자금 조달도 어려웠지만 네. 우여곡절 끝에 이것을 이제 2016년에만 유료 관광객 142만 명이 오고 일자리가 한 400개 생기고 시 수입이 한 85억 정도가 생기는 그런 대한민국 최고의 동굴 테마파크로 만들어서 네. 요즘은 뭐 광명시는 몰라도 광명 동굴은 국민들이 많이 알고 계십니다. 양기대하면 광명동굴이에요. 네, 그래서 네. 마침 또 올 초에 좋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네.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한국관광공사가 2년에 한 번씩 대한민국 100대 대표 관광지를 뽑는데 네. 우리 광명 동굴이 이번에 선정이 돼서 그래요? 저희들이 이제 더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거기 오시는 관광객분들은 그럼 뭐 우리 국내인들인가요? 아니면 외국인들인가요? 작년에 142만 명이 왔는데 네. 외국인도 한 4만 4천 명 정도 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중국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전체로 네. 왔는데 저희들은 이 황금을 캤던 광산이기 때문에 황금 컨셉으로 해서 중국 관광객 유치에 다양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중국 관광객 유치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성공 비결 요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우선은 역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40년 버려졌던 폐광을 동굴 테마파크 그것도 네. 다양한 콘텐츠가 있는 거기에 네. 가면요. 동굴 안에 350석 규모의 동굴 예술의 전당도 있고 또 아쿠아월드도 있고 네. 폭포도 있고 네. 또 황금 궁전이 있고 네. 또 근대 역사관이 있고 네. 그렇게 다양한 콘텐츠들을 역발상으로 넣었던 그런 것이 성공 같고요. 지금은 네. 이제 전통적인 동굴의 특성에다가 첨단 과학기술, 일례로 미디어 파사드라든지 또 VR 공포 체험관이라 이런 것들을 지금 가미하기 위해서 마지막 지금 저희들이 네. 사업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오늘 말씀을 잘하셔갖고 자랑만 하셔갖고 좀 문제점도 제가 여쭤봐야 되는데 말이죠. 네. KTX 광명역 그것을 유라시아 철도로 연결하겠다 이러한 그 언론 기사를 제가 봤는데 그건 어떤 구상이십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우리 KTX 광명역이 네. 출발역으로 지었을 정도로 큰 규모가 있고 역세권이 네. 큰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동안 역세권이 허벌판이었다가 활성화됐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KTX 광명역에서 유라시아 대륙철도 출발역이 됐으면 좋겠다. 고속 열차를 가지고 서울역에서 안 하고요. 네, 서울역은 이미 포화돼 있고 포화돼 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네. 우리 KTX 광명역에서 유라시아 대륙철도가 출발해서 하나는 평양을 거쳐서 신우주 단동을 거쳐서 중국을 거쳐서 시베리아 유럽으로 가는 거고 하나는 예. 평양에서 북한 나진, 네. 그다음에 러시아 핫산, 블라디보스톡을 통해서 모스크바, 유럽으로 가는 네. 이런 노선을 우리 KTX 광명역에서 출발하자는 그런 야심찬 계획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네. 이것은 남북 관계가 지금 어렵지만 네. 저희들은 이미 작년에 하나의 주춧돌을 놨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그 신우주 옆에 있는 중국의 단동, 네. 그다음에 북한 나진 옆에 있는 중국의 훈춘과 네. 러시아 핫산군 있는데 제가 가서 거기 단체장들하고 네. 앞으로 유라시아 대륙철도 시대에 대비한 경제 우호 교류 협력을 맺고 왔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관광 산업도 같이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3월 말에 네. 그 3개 도시의 축구 선수와 농구 선수와 문화 사절단이 우리 광명에 와서 유라시아 대륙철도 단둥시하고 훈춘시, 또 러시아 핫산군, 거기에 축구 선수, 그다음에 농구 선수, 예. 문화 사절단이 올 3월 말에 저희 광명시에 와서 네. 3개국 4개 도시 친선 문화체육 축전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직은 남북 관계가 어렵지만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을 또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만들고 또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그 꿈 계획들을 네. 여기에 대한 꿈을 실현하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 네. 또 지금 박근혜 정부와는 다른 정부가 들어설 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새 정부가 들어서서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된다면 이것은 꿈은 아니고 실현될 수 있는 좋은 계획이라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할 거를 다 답변해 버리시니까 제가 질문할 게 없네요. 북한 선수들은 안 옵니까? 네, 이제 이번에는 네. 남북 관계 때문에 북한 없죠, 선수도 안 없죠. 오는데 예. 만약에 예.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남북 관계가 호전이 되면 저희들이 신우주, 나진의 그 북한 선수들도 초청할 그런 계획을 갖고 김정은도 한번 만나보셔요. 기회가 되면 그렇다 하겠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남북 관계가 잘 풀릴까요? 쉽진 않을 거지만 네. 그래도 지금 같은 냉혹한 시기는 벗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물론 사드 문제라든지 북한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쉽지 않은 그런 그 남북 관계 네. 개선이 있겠지만 네. 그래도 새 정부가 새로운 그런 각오로 북한과 또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잘 이렇게 처리한다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전에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어떤 그 대륙간 횡단철도 그 생각도 나네요. 네, 시장님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지난 연말에요. 작년 연말에 네. 러시아 푸틴과 그다음에 일본의 아베 총리가 네. 만나서 일본의 홋카이도에서 맞습니다. 그 러시아 그 자기네들끼리 쪽으로 하겠다고. 해저 터널을 뚫어서 그쪽으로 유라시아 대륙철도를 가겠다는 쪽에 네. 논의가 있었습니다. 네. 만약에 그게 실현이 된다면 네. 우리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이제 섬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작은 도시 광명이고 제가 기초단체장이지만은 네. 그러나 뭔가 제가 주장하고 네. 또 조그만 거지만 실천을 하면 네. 또 우리나라 전체가 그것을 주목하고 새로운 정부라든지 전문가들이라든지 국민들이 함께 해 나간다면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고 대륙으로 하는 길에 대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네.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3월 생각합니다. 말에 열리는 그 친선 체육대회가 이제 주목을 받겠습니다. 네, 예. 이제 앞으로 그때 또 한번 불러주시면 예, 그때 와서 제가 소상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선 시기하고 또 겹치고 여러 가지 주목을 받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대선 그 지형을 보면 지난 대선하고 다른 점이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출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뭐 안희정 충남지사라든가 그리고 또 성남의 이재명 시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금 뭐 민주당 하여튼 경선은 아직 돌입 안 했지만 상당히 약진도 하고 있어요. 이런 사례는 물론 저 서울시장 하다가 이제 뭐 대통령 되신 분도 계시지만은 상당히 좀 다른 현상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네.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은 신호라고 네.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2014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네. 대한민국의 정치 흐름이 바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상원의원과 주지사가 대통령에 출마를 하고 네. 또 지역의 하원의원이나 시장들이 또 주지사에 출마하는 이런 네. 현상들이 쭉 있어왔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과거에는 국회의원 중심의 중앙 정치 중심의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러나 2014년 저 박원순 서울시장이라든지 네. 안희정 충남지사 네. 또 우리 경기도에 보면은 뭐 성남시장이나 수원시장 이런 큰 도시의 시장들이 이제 그 당선이 되면서 뭔가 새로운 지방자치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네. 성과를 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네. 시민들이 또 국민들이 야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정치는 우리도 국회의원과 네. 지자체장들이 경쟁하면서 국민들한테 더 서비스하고 또 국민들을 위해서 더 봉사하는 네. 그런 경쟁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이제 인식이 되고 어떤 가는 것 강점이 더 같습니다. 있다고 보세요? 국회의원 비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저는 이제 꼭 뭐 그렇게 일도 양단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네. 저는 국회의원도 또 지방자치단체장도 같이 겸한 사람이 제일 그래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네.
그러나 일단은 이 지방자치단체장을 하면서 네. 인사와 예산, 또 의회, 또 여러 가지 사업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경험하는 사람들이 네. 어떤 상황을 더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즘에 개헌 얘기하면서 지방분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이제 시장직을 7년 동안 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방분권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점들이 해결해 나가야 된다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뭐 네. 중앙 기자도 해봤고 네. 또 정치권에 몸도 담아봤는데요. 네. 이 기초단체를 하면서 뭘 느꼈냐면 여전히 네. 중앙정부가 중앙의 공무원들이 과거에 독재 권위시대 때의 그런 마인드를 아직도 갖고 있다.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네. 지방을 파트너, 같이 공유하는, 공생하는 그런 파트너가 아니라 지시하고 규제하는 그런 대상으로 지금도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풀지 않으면 아무리 지방자치시대가 지금 20년 넘게 됐다 하더라도 지방이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율과 독창과 창의 이런 것들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중앙에 있는 그런 그 중앙 부처나 공무원들 또 중앙 정치인들이 네. 과감히 권한을 이양하고 그 대신 잘하는 것은 북돋아주고 또 잘 못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과감히 징계하고 처벌하는 이런 쪽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은 네거티브 또 소극적으로 이런 것들이 권력을 갖고 있는데 주겠어요? 안 그래서, 주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네. 굉장히 그것을 새로운 정부가 지방 분권들을 많이들 하겠다고 하는데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지방의 권한을 이양하면서도 중앙정부가 공유하고 공생하는 그런 좀 분권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개헌은 하여튼 간에 뭐 대선 전에 하든 대선 이후에 하든 하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도 반드시 지방 분권에 그런 그 개헌에 지방 분권을 꼭 내야 한다는 생각을 꼭 갖고 있습니다. 성남시나 광명시나 인구로 봤을 땐 큰 차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성남시가 저희들보다 한 3배 정도, 그럼 더, 2배 반 정도 더 많은가요? 예, 예. 광명시가 30만이 넘지 지금 않나요? 30한 5만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양기대 시장님도 좀뭐 타이밍을 놓치신 거 아니에요? 좀 어떻게 해보시지 그랬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남이 뭘 한다고 해서 네. 같이 하는 건 아니고요. 자기의 역량, 자기가 시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풀 수 있고 또 미래 비전을 네. 제시할 수 있고 또 시대 정신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 판단의 기준이 돼야지 남이 한다고 나도 한다 그런 식은 아니라고 지금 민주당 당원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경선에 오늘 김부겸 그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결국 이제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이 세 사람의 각축전으로 갈 텐데 아무래도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요, 그죠? 지방자치단체장을 더 좋아하시겠습니다. 저는 네. 그런 점도 무시는 할 수 없겠지만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 어려운 대한민국의 이 네. 난제를 풀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그런 지도자가 누구냐. 그게 누굽니까? 이제 셋 중에 하나 우리 민주당 후보가 제일 저쪽에 한명 가능한데 고르라 그러면 누구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러한 난제를 풀 수 있었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는 혼자 독주하는 정치 시대는 끝났다. 대통령이 됐을 때 협치하고 설득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을 저는 제가 지지하는 사람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제가 연상이 되는데. 하여튼 간에 이 완전 국민 경선제 아니에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세 후보 다 뭐 우리 시장님한테 협조를 부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잘 좀 해달라고. 전화 안 받으셨어요? 네, 뭐 다 그렇게 하는데요. 다만 예. 이제 지자체장은 또 선거운동에 한계가 그렇죠. 있으니까 우선은 저희 광명시부터 저희들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네. 굉장히 그 생존의 문제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일자리, 복지 네. 그런 또 생존의 문제 있는 사람들을 저희 광명시부터 잘 챙기는 게 우선 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내년 6월이 지방선거죠? 네, 예. 3선에 도전하실 생각입니까? 어떻게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제 2번을 제가 했는데 네. 그래서 3선을 가야 할지 네. 또 다른 도전의 길을 가야 할지 여러 가지를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일단 대선이 끝나고 우리가 정권 교체를 또 다른 하고 길이라 그러면은 이제 뭐 좀 넓은 광역 자치단체에 도전한다. 뭐 그렇게 제가 생각해요. 네, 일부에서 이제 언론에서 네. 뭐 그렇게 좀 띄워주는 데도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그러나 이제 지금 남경필 지사가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지금 뭐 결정하고 뭐 해야 할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일단은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선 광명 시민들부터 또 경기도민부터 어떤 자연스럽게 속된 말로 깜이 된다 이럴 때 가는 거지 제 의지만 갖고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떤 뭐 계획이나 노력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일단 네. 아까 저희들은 이제 광명 동굴 같은 경우 우리가 네. 2010년에 관광객 3,000명에서 이제 200만 시대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제 최고의 관광도시가 됐습니다. 네. 또 유라시아 대륙 철도를 잘 우리가 추진해서 그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번영과 네.
동북아의 또 번영이라든지 예. 또 남북 통일에 기여하는 네. 뭐 이런 것들에 주도를 놓으면서 네. 제 역량도 기르고 또 저에 대한 평가도 받을 때 네. 새로운 일을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네, 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양기대 광명시장이었습니다.